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의료계 이야기로 우리나라가 연일 시끄럽네요. 병원 관련 뉴스를 접한 지 이미 꽤 되었는데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보게 될 예감이라 이거 참 씁쓸하고도 난감합니다. 살면서 병원을 한 번을 안 갈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저도 이래저래 걱정이 되네요.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의료계의 뉴스가 장기로 이어지는 가운데 저도 의사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얽힌 이야기인지 풀어보고 싶어 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저 한 번쯤 제 인생의 이야기를 나눠볼 곳을 찾고 싶었던 것뿐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바람을 피웠거든요. 참으로 진부한 내막이죠. 외동딸로 태어나서 자라온 저였으나 사실 동생이 생길 뻔했답니다. 엄마의 뱃속에 남동생이 있었는데 유산이 되었고요. 그것도 초기 유산 같은 게 아니라 임신 7개월째에 그렇게 되었어요. 특별히 원인도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인 불명으로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태아가 뱃속에서 영원히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상실감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쉬이 가실 수 있는 아픔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견뎌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픔에 적응을 해버리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그 시간을 아버지는 기다리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왜 바람이 났냐고? 당신이 우울해하는 그 꼬라지가 너무 보기 싫어서 그랬어. 제 남동생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떠났던 사연을 밝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시던 게 들통이 났을 때 아버지는 적반하장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웃기지도 않은 변명과 핑계를 대셨는데 엄마 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궤변 앞에서 엄마는 폭발할 대로 폭발하셨죠. 제 인생에서 처음 접하는 두 분의 살벌한 부부싸움의 현장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의 모든 분노를 터뜨리시며 울부짖으셨고요. 비단 아버지의 바람,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7개월째에 겪은 유산, 그로 인한 아픔을 혼자 감내하셨어야 했던 것과 결혼 생활에서 마주했던 온갖 문제점들이 휘몰아치며 엄마가 미친 듯이 울부짖으셨던 것 같아요. 그 기세 앞에서 아버지는 결국 주춤하셨고 뒤로 물러나셨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튿날이었나 그보다 더 하루 뒤였나 친할머니께서 갑자기 저희 집에 들이닥치셨던 거예요. 오시자마자 저희 엄마의 머리채부터 잡아쥐셨고요. 온갖 험악한 쌍욕들이 친할머니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경악했고 너무 당혹스럽고 무서워서 숨을 죽이고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 못된 년아. 너는 내 아들 여태까지 마음고생 시켜놓고서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네가 뭔데 내 아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어? 너 오늘 진짜 내가 반 죽여놓을 줄 알아! 머리채를 잡힌 채로 엄마가 악을 쓰셨고 저는 계속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한껏 분풀이를 마치신 후에야 발길을 돌리셨고요. 멍하니 계시던 엄마가 뒷정리를 조용히 하시던 그 모습이 어찌나 슬프고 초라해 보이던지요. 얼마 후에 외할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마침 제가 받았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막 뛰면서 외할머니께 모든 걸 말해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의 일들을 다 말씀드렸죠. 외할머니께서는 말문이 막히신 듯 이따금씩 괴로운 한숨소리만 내실 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셨던 거예요. 엄마와 외할머니의 통화가 이뤄졌고 눈물바다였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이어가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엄마가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이나 우셔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좋아. 내가 괜히 입방정을 떨었나 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외할머니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엄마가 걱정을 하셨거든요. 외할머니께서 심란하여 그렇게 되신 게 틀림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하셨죠. 관계가 끝내 봉합이 안 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아버지가 바람을 또 피우시는 바람에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솔직한 설명이 가장 적절할 듯 싶습니다. 바람을 아예 안 피우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다는 희대의 명언이 제 아버지라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잘 되더라고요. 또 바람을 피우셨던 아버지는 또 들통이 나자 이번에는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시기까지 하였습니다.
바람이 난 것을 두고 엄마가 따져 물으시자 아버지가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다 아예 손까지 올리셨던 거예요. 세게 얻어맞은 뺨을 부여잡으신 엄마가 눈을 부릅뜨셨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내가 시무년한테 맞는 건 참고 살 수 있어도 남편 놈한테 맞고는 못 살아. 뭐? 지금 뭐라 그랬어? 시모년? 이런 미친 여자가 진짜 죽고 싶지? 내 손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한 모양이네. 죽어야 할 건 너야. 미친놈아. 내가 죽긴 왜 죽니? 죽어도 네가 죽어야지. 죄를 지은 쪽이 죽어야 맞는 거잖아. 안 그래? 두 분의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엄마는 당장 이혼하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무시무시하게 변했고 손을 또 번쩍 들어올리시길래 지켜보던 제가 그 앞으로 달려갔어요. 엄마를 때리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의 앞에 섰습니다. 너는 왜 쓸모없이 딸로 태어났어? 아들로 안 태어났던 것부터가 너는 아주 불효막심했지. 그러자 아버지가 저를 삿대질하며 막말을 뱉으시더라고요. 저는 굴하지 않고 양팔을 펼친 채 엄마의 앞을 지키듯 가로막고 선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의 모습에 걱정으로 조마조마 하시면서도 감동해서 울컥하신 듯 하셨고요. 아버지는 점점 더 분한 눈초리로 저를 보셨어요. 네 엄마랑 갈라서고 나면 너는 내가 안 데리고 갈 거다. 저에게 그런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그런다고 누가 놀라기를 하나 슬퍼하기를 하나 아예 실망조차 안 했던 것을요. 오히려 아버지가 저를 데려간다고 하시면 소스라치게 펄쩍 뛸 노릇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고작 그런 으름장을 놓으셨다는 대목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에 부모님이 이혼 완료 상태로 갈라서셨고요. 엄마는 이혼 과정에서 돈 한 푼을 못 챙기셨습니다. 아버지 쪽에서 줄 돈은 한 푼도 없다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난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그 인간이 돈이 많기를 하니 아니면 돈을 잘 벌길 하니 그렇다고 미래가 보이기래. 됐어. 그까진 몇 푼 되지도 않은 돈 받아봐야 그만이야.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며 저를 향해 웃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안심시키기 위함이라는 느낌을 얼핏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씩씩하게 엄마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일상으로 발을 디딜 수 있었어요. 둘이 된 일상은 단칸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으나 그럭저럭 만족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전에 아버지를 포함한 세 식구가 살았던 방 2칸짜리 집보다 그렇게까지 작지 않은 크기였거든요. 게다가 그 집에서는 아버지 때문에 분위기가 항상 개판이라 행복한 기억도 거의 없었죠. 단칸간에서의 생활이 기대되는 이유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낳아주신 제 엄마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객관적으로 보아도 매사에 똑부러지고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앞으로 뭘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것인지 정리부터 시작하셨고요. 계획을 세우셨죠. 밤낮 없이 돈을 벌러 바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게 다 자식인 저를 위한 노력이셨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던 분이었어요. 믿을 건 공부뿐이고 성공하는 길도 공부에서 이어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엄마는 제가 공부하는 것에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학원이든 학습지든 턱턱 다 문제없이 해주고 싶어 하셨죠. 저는 때때로 공부를 하는 당사자인 저보다 제 공부를 지원해 주시는 엄마의 눈이 더욱 빛나고 있다는 감상이 들고는 하였습니다. 만약에 형편이 좋은 집에서 엄마가 태어나셨더라면 아마 공부를 엄청 잘하셨을 것 같아. 원 없이 여러 가지 학문 배우고 익히셨을 거라는 그림이 머릿속에서 막 그려지네. 엄마가 배경을 잘못 타고나신 분 같아서 슬프고 안타깝기도 하였죠. 외가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도 풍족하게 잘 산 적은 없는 집안이었는데요. 그래도 가난해서 허덕이지는 않았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돈을 몽땅 다 잃는 비극을 겪고 나서 형편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들은 적은 없는데요.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꽤 오래 알고 지내시던 분한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외할아버지하고는 호영호재하며 지낼 정도인 사이였다고 하던데 어떻게 그런 악독한 사기를 칠 수가 있었을까요? 감쪽같이 속아서 전 재산을 다 잃고 빚까지 지게 되었으니 외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기꾼이 다른 사람한테도 비슷한 짓을 했다 잘못 걸려서 죽었다나 아니면 어디로 멀리 팔려갔다나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셨습니다.
하여간에 그 사기꾼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였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직접 단죄를 할 수도 없으며 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신 외할아버지께서는 허무함과 상실감에 빠져 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그 사기꾼들을 추적하고 이를 갈며 지내시는 게 전부였는데 허탈해지실 만도 하죠. 비탄에 빠져 그렇게 지내시다 어느 날 홧김에 농약을 삼키셨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께서는 화병을 안고 살게 되셨죠. 가슴에 진 멍을, 그 짙은 피방울을 어찌하면 좋을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외삼촌이 한 분 계시는데요. 집안의 장남이신 외삼촌께서는 어릴 적부터 영민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던 분이셨죠. 눈빛부터 그렇게 초롱초롱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크게 될 인재라는 덕담이라든지 영특하고 총명하다는 덕담 같은 건 아주 흔하게 들으셨을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외삼촌은 꽤 괜찮은 직장을 잡으신 뒤 결혼도 제법 잘하신 분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외삼촌이 멀쩡히 계셨다면 외가가 괜찮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주 들고는 했었네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외삼촌은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셔야 했습니다. 몸에 마비 증세가 왔고 인지 능력 또한 저하되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머리를 다치셨거든요. 그 교통사고 이후 딱 1년 만에 이혼을 당하셨고요. 이혼 이전에 일방적으로 별거 먼저 당하셨다가 결국은 이혼을 당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일어났던 교통사고였으므로 외할머니께서는 자기 딸의 인생을 더 우선시하며 지키고자 하는 사돈 집안의 입장이 10분 이해가 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당신의 아들은 어찌하면 좋으냐 피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지는 못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외할머니께서 외삼촌을 돌보며 그렇게 살고 계셨어요. 교통사고 직후보다는 훨씬 상태가 좋아졌으나 그럼에도 외삼촌께서는 혼자 지내시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외삼촌을 위해 희생하면서 수발을 들어주어야만 했죠. 묵묵히 그 희생을 결코 희생이라 여기지 않으시며 해내고 계셨던 외할머니께서 어렸던 제가 아버지의 바람과 그로 인해 엄마가 힘들어하고 계시며 머리채를 잡아 뜯기는 수모까지 당하셨다는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떠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지며 비통하셨을까요? 엄마가 이혼을 하시고 저와 단둘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자 외할머니께서는 잘했다며 한숨 덜었다는 반응을 보이셨으나 여자 혼자서 자식을 키우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며 이제는 또 새로운 걱정에 접어드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외할머니를 엄마는 항상 걱정하고 계셨고요. 내가 무너질 것 같으냐? 절대 안 그런다. 불쌍한 이 오래비를 봐서라도 나는 버틸 거니까 나는 문제 없으니 너나 어떻게 잘 좀 해봐. 나는 끄떡없어. 외할머니께서는 외삼촌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악착같이 버티며 사실 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서 뭐든 해내고 버티며 꿋꿋하게 사실 거라고 하셨고요. 제가 열심히 살아가지 않을 이유는 없었던 것 같네요. 학교 생활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냈던 아이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덕분인지 학창시절 내내 친구가 많지는 않아도 마음이 잘 통하는 소수 몇 명과의 관계는 유지를 잘 해왔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남몰래 심장이 내려앉고는 하였으나 모른 척 태연하게 굴었네요. 부모님이 진작 이혼을 하셔서 편모가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쪼들리는 형편이 슬펐지만 부끄럽진 않았습니다. 그러려고 노력했어요. 형편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제가 엄마를 부끄럽게 여기는 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몇 친구들 덕분에 저는 사춘기 아이들 앞에서 약점으로 보일 법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었네요. 그런 부분에서 마음고생을 하지 않은 덕분에 성적 관리도 잘했어요. 엄마의 바람대로 저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당당한 모습으로 성적표를 들고 오면 엄마가 기쁨에 찬 웃음을 지으셨죠. 엄마의 얼굴에 피는 웃음꽃이 저의 원동력이었고 제가 100점을 받아온 시험지는 엄마의 비타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마무리하던 시기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공부를 잘하기로 알려져 있던 여고에 착실히 진학하여 공부를 하고 있었죠.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아버지라는 존재를 이렇게 다시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많이 편찮으신 모양이었어요. 네 아버지가 그 인간이 아무래도 간이 좀 안 좋은 모양이더라. 네? 간이라고요?
엄마 혹시 친가 쪽에 간이 나쁜 그런 게 있지 않았었나요? 맞아, 기억하는구나. 그게 집안 내력이야. 간이 나쁜 유전이 있나 보더라고. 그런데 네 아버지가 그걸 받았던 건가 봐. 관리를 하도 안 하고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살아서 그런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그러네. 엄마가 말씀을 하시던 도중에도 한숨을 계속 푹푹 내쉬셨고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를 안 뵐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많이 편찮으시니까 저와 엄마를 다시 보고 싶어지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너무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피어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만 괜찮다면 아버지를 뵈러 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정말 오래간만에 뵈었는데요. 간이 안 좋다고 하시더니 안색이 정말 나쁘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뵈어서 저는 어색하고 머쓱한 기분이었고 아버지와 엄마 두 분이 대화를 하시게 둔 채 저는 멀뚱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언성이 높아졌고요. 뭐라고? 간이 문제라는 소리 들었을 때부터 내가 설마 했는데 진짜로 그런 거였어? 이 양심도 없는 인간아. 그럼 어떻게 뭐라도 해봐야지. 다들 나한테 그 방법 떠미는 걸 어떡하느냐 말이야. 다들 그런 소리 짓거린데도 당신이 그건 아니라고 딱 못을 박았어야지. 이 못난 인간아. 어떻게 해준 것도 없는 딸한테 간을 달라고 그런 요구를 할 생각을 했니?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 친딸이니까 간 받아먹기 좋을 것 같았나 봐? 아니 당신은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오래간만에 봤는데 이렇게 죽을 상하고 있는 애가 안 됐고 불쌍하지도 않아? 안 됐고 불쌍한 건 우리야. 당신 때문에 피해보고 힘들어했던 우리는 정작 가만히 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난리야? 당신이 뭔데 이제 와서 요란스레 굴어? 상습적으로 바람이나 피던 주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한 번도 딸 자식한테 손수 선물 하나 골라주고 사준 적도 없으면서 이 나쁜 놈아. 어떻게 아직 성인도 안 된 어린 딸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오늘 여기에 당신 보러 오는 게 아니었어. 엄마의 몸이 울분으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엄마가 돌아서서 저를 보시기 전에 뒷걸음질쳐 먼저 병실을 빠져나왔죠. 그런 저를 아버지가 발견하시고서 쳐다봤었고요. 간이 안 좋아서 돌아가실 위기에 처한 아버지가 제 간을 노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소름 끼쳤습니다. 충분히 있을 법한 상황이라고 머릿속에서는 애써 그렇게 여겨보았으나 가슴이 요동치고 속이 울렁거리는 건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병실 복도를 배회하던 저를 발견하신 엄마가 얼른 손을 잡아 끄셨어요. 가자. 여기에 더 있을 필요도 없다. 저는 입술을 꾹 붙인 채로 조용히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친할머니를 딱 마주치고 말았던 거예요. 엄마는 한숨과 함께 목례를 하였고요. 저는 엉거주춤 제법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는데 친할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자식이면 부모의 아픔 외면할 순 없는 거지. 그치? 내 말이 맞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다짜고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뜬구름 잡는 질문이 아버지의 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난감해졌습니다. 엄마가 몹시 화가 난 얼굴로 친할머니와 따로 복도 구석에 가서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요. 목소리가 높아지기까지는 불과 수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머리끝까지 열이 받은 채로 저에게 돌아오셔서 당장 엘리베이터를 잡아 타셨고요.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면서? 고등학교도 아주 좋은 곳으로 다닌다면서?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니? 공부만 잘하고 인정머리 하나 없으면 그게 사람이야? 참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 친할머니께서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며 소리를 크게 지르셨고요. 달려오시다가 바닥에 철푸덕 넘어져서 주저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당연히 저도 파악을 다 하였고 아직 성인도 아닌 제가 이래저래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일이 아닌 듯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가 강경하게 절대 간 이식을 아버지에게 해주는 일은 없고 검사조차 받을 이유가 없다고 나오셨어요.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그 결심이 너무 확고하여서 차마 제가 끼어들 틈조차 없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의 일이었습니다. 간 때문에 못 버텨서 돌아가신 것만은 아니었고요. 몰래 담배를 사러 멀리까지 나가셨다가 발이 꼬이는 바람에 길에서 크게 넘어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필이면 돌부리에 이마를 찌으셨습니다. 그게 커다란 충격이 되었고 그 여파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사람 죽고 사는 일은 모르는 거라고 하더니만
어떻게 가도 그런 식으로 갔을까? 엄마가 허탈함과 쓸쓸함으로 오랫도록 중얼거리셨습니다. 친가 식구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이유에선지 서로 홀트으며 무지막지하게 싸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와 엄마를 향해 이제부터 영영 인연을 끊자느니 그런 소리를 해대기도 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을 따름이었네요. 원래도 연락 한 번 안 하고 살았건만 이제 와서 무슨 인연을 끊니 많이 하는 것인지 그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정신없이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는 영영 떠나버리셨고 반전이 펼쳐진 것은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당신의 유일한 재산을 제 앞으로 남기고 떠나셨던 거예요. 현금 3,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물가로 가늠해 본다면 현재의 3,200만 원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그런 돈을 어쨌든 당신의 집안 사람들이 아니라 꾸역꾸역 알아보고 준비를 하셔서 아무도 몰래 제 앞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게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내가 엄청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둘이 손잡고 약수터 가고 슈퍼에 가서 과자 사 먹고 그랬던 기억이 떠오르는 걸까? 한 번도 떠올린 적이 없었던 아주 옛날 일들인데 왜 이제 와서 그 기억들을 추억이라고 나는 그렇게만 부르고 싶어지는 걸까?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은 결코 한 갈래의 마음만 가지고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아버지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나 큰 돈이라고. 전혀 큰 금액도 아닌데 설마 그거 하나 네 앞으로 남겼다고 해서 그 인간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라도 주고서 떠났을까봐 나는 그게 걱정이야. 생각해보면 하나뿐인 자식한테 있는 재산 남기고 가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뭐. 이혼하면서 10원 한 장 못 챙겼었는데 이렇게라도 그 인간한테서 돈 받아낸 것 같아서 조금은 후련하다. 이렇게나마 내가 후련한 기분 맛본다.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가 아무도 몰래 저에게 남기고 떠나신 그 돈을 이렇듯 평가하셨습니다. 그 돈을 엄마는 후련한 재산이라고 보셨습니다. 개운한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약간은 안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오지 않는 새벽 뒤척이다 문득 일어나 보니 엄마가 평소에 드시지도 않던 그래서 요리를 하실 때나 사용하시던 소주를 한잔 하시며 훌쩍이고 계셨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듣고 깰까봐 조용히 훌쩍이시는 엄마의 그 모습이 아빠로 인한 것임을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은 결코 한 갈래로 이어져 있는 게 아니며 겉으로 내어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닫고서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스레 다시 이부자리 위에 누웠었죠. 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속마음이 있었어요. 엄마에게도 결코 한 번을 꺼내본 적 없던 그 속마음의 정체는 아버지를 향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간이식에 있어서 제가 검사조차 받아보지 않았었잖아요. 그 무엇도 해보지 않은 채로 아버지를 떠나보냈었잖아요. 그런 게 시간이 갈수록 후회나 죄책감으로 제 안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그분의 딸이었고 그분은 저의 아버지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를 엄마가 아시면 괴로워하실 게 뻔해서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으로 엄마를 위하는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어랍시고 공부를 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일찍이 엄마는 저에게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분이었고 다행히도 제가 유혹이 따라주었기 때문에 항상 성적은 잘 나왔습니다. 엄마에게는 저뿐이라는 사실을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재수를 하게 되었을 때 정말 미치도록 죄송하였어요. 제가 대학 입학시험에서 미끄러지는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질러버린 바람에 부끄럽게도 재수를 하였습니다. 실망과 자괴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던 저를 엄마는 나무라지 않으셨었죠. 괜찮노라고 저를 굳건히 믿노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엄마의 얼굴이 제가 어렸을 때 바라보았던 것보다 세월을 잔뜩 머금고 있다는 건 저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자 초조해지더라고요. 부모님의 나이든 모습을 느낄 때마다 자식들은 초조해진다고 하죠. 제가 그 순간에 그러했습니다. 초조해서 죽을 것만 같은 마음을 안고서 재수 생활을 보냈었네요. 그렇게 목표를 했던 대학에 입학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한껏 어깨를 펴고 다니시는 게 저의 보람이었어요. 예전에 살았던 단칸방 말고 비록 아담하지만 멀쩡한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보다도 엄마는 딸이 명문대에 다니는 것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이 자랑스러워하며 뿌듯해 하셨던 분입니다.
그 시기에 엄마는 이런 질문이 들어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셨어요. 그럼 딸내미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뭐를 할 거래? 우리 딸? 검사. 우리 딸은 검사가 될 거래. 이미 꿈은 정했어. 세상에 나 검사라고? 변호사, 검사, 판사 할 때 그 검사 말이야? 대단하네. 엄청나. 웬일이야? 이 집 딸내미가 말도 못하는 뛰어난 수재였구나? 아유, 그러게나 말이야. 엄마의 나는 이렇게 못났는데 우리 딸은 왜 그렇게 잘났는지 모르겠어.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지만 내 눈으로 보기에도 정말이지 말도 안 되게 대단하고 기특해. 그런 질문에 답을 하실 때면 엄마가 무척이나 행복해 하셨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날에는 엄마의 표정부터가 달랐습니다. 웃음이 비죽비죽 입가를 가르고 새어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저도 그만 실실 웃음이 나버리고는 했어요. 엄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면 저는 어떤 장애물이든 전부 다 뛰어넘을 자신이 생겼어요. 그 어떤 시련이든 포기하지 않을 용기와 끈기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발휘되었던 건 전부 엄마라는 존재 덕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하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정말 죽을 만큼 원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제가 30대 나이 문턱을 넘기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결국 검사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나서 돌아가셨으니 이것만큼은 하늘에 감사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었네요. 엄마가 편찮으신 것을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많이 편찮으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병원에서 남은 기간을 3개월로 이야기하였으며 정말 길어봤자 6개월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요. 나처럼 멍청한 딸 둬서 엄마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남들은 엄마 나이 같으면 이제 인생 시작이라고, 진짜 인생은 중반부터 시작하는 거라며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자식들이 효도하는 거 마음껏 받으며 누리고 사셨을 텐데 다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 엄마만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못나고 어리석은 딸 둬서 이렇게 된 거겠죠. 나 같은 불효녀를 둔 엄마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됐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엄마 앞에서 펑펑 우는 것도 자제를 해야 한다고, 그럴 자격조차 없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이른 뒤였으나 저는 결국 엄마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오열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의 젖은 눈가를 엄마는 언제 이렇게나 앙상해졌을까 싶은 손을 들어서 조심스레 닦아주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렇게 제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도 더 이상 없을 거라는 생각에 진짜 더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죽도록 공부해서 검사 됐으면 뭐래요. 엄마가 암에 걸린 것도 몰랐는데. 자책하지 마, 응? 바보 같은 건 나였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우리 딸은 아무런 잘못도 없어. 스스로 돌봐야 하는 내 몸을 돌보지 못한 건 나였고, 너는 네 인생을 지금까지 아주 멋지게 달려왔단다. 우리 딸, 이건 그냥 바보 같은 이 엄마의 팔자고 운명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자, 우리. 엄마는 제가 뭐든 똑부러지게 잘 해내는 딸이라고, 다행이라고, 한 줄기 안심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검사까지 되는 길을 척척 걸어온 제가 정말로 장하다고, 못 해낼 것이 없는 딸이니까 앞으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엄마가 그렇게 저를 다독여 주셨는데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아직 어려요, 엄마. 나 그냥 직업만 검사라는 두 글자 달았을 뿐이에요. 남들이 돈 벌려고 지갑 구하는 것처럼 저는 그냥 돈 버는 수단을 검사로 정했을 뿐이에요.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엄마 품이 없으면 안 되는, 아직도 투정 부리고 싶은, 그냥 마냥 기대고 싶은 그런 딸일 뿐이란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나 검사죠. 엄마 앞에서는 나 그냥 아직 어려요. 나 엄마 없이는 인생 못 살아요. 무서워요. 엄마는 내가 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그러죠? 결국 저는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엄마 앞에서 철없이 굴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봤자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청천벽력을 마주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억지로 받아들여야 하시는 엄마만큼 힘들었을까요? 감히 비교라는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저를 다독이고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담담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자 엄마는 그렇듯 노력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무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미 아버지를 한 차례 잃어본 입장이었으니까요. 이미 이혼으로 뚝 떨어져 나간 지 오래였던 존재였으나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유일한 저의 아버지셨죠. 그런 분을 잃고 나서 속으로 밀려든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검사가 되었건만 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존재인 엄마까지 떠난다고 하니 무서웠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에 무력감마저 들었습니다. 제 나이 20대 꼭 중반에 외삼촌이 돌아가셨고 외할머니께서는 시설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엄마, 왜 다들 떠나가시는 거예요? 내 곁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같이 다 떠나가네요. 이제 외할머니도 머지않아 떠나실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다들 내가 싫은가 봐요. 아니면 내가 불운해서 다 나 때문에 모두가 그렇게 일찍 떠나는 걸지도 모르죠.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을 해? 우리 딸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러지 말어. 지금은 네 곁을 모두가 떠나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나중에는 다르게 생각이 될 거야. 왜냐하면 먼 훗날 네가 하늘나라로 여행을 가게 됐을 때 우리 모두가 너를 마중 나가 있을 테니까. 너 마중 나가려고 그때 다 함께 너 반겨주고 인사 나누려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일찍 떠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니? 다들 너를 늦게 만나고 싶을 테니까 되도록 천천히 와야 돼.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는 엄마의 모습은 제가 학창시절에 매일 마주하던 그때의 느낌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더 이상 아픈 감각만은 아니었고 어딘가 따스하고 포근한 기분이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고운 미소를 저는 영원히 기억하고 간직할 결심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딸 부디 정의로운 검사가 되어줄 수 있겠니? 네가 외로운 사람들 편에서 지켜줘.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무거운 죄 희석시키기 위해서 값비싼 변호사를 쓰더라도 네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의를 지키는 편에 서서 그렇게 싸우는 검사가 되어주길 저기 멀리 하늘나라에서 지켜보며 늘 응원하고 있을게. 그 앞에서 제가 감히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힘찬 고갯짓으로 엄마에게 확신 어린 대답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능력이 닿는 한 정의를 실천하며 땀을 흘리고 싸워나가는 그런 정의로운 길을 걸어나가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이후로 엄마의 얼굴이 처음 온전히 기쁨으로 물들어서 환하고 밝게 펴졌습니다.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바로 그 모습이 제 기억 속에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 깊게 남은 좋은 추억이 되었죠. 환하게 웃음꽃을 피워내셨던 이후로 3달하고도 반이 지났을 때 엄마는 하늘나라로 기나긴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이제야말로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을 내야 할 때였고 씩씩하게 굴어야 할 때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의연하고 차분하고 그러면서도 일에 관한 열정만은 넘치는 모습으로 저는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리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이 허전한 것은 제가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헛헛한 마음은 제가 일상에서 그 어떤 보람된 순간을 마주하였어도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내색을 주변에 안 하고 지냈어요. 저는 원래 그런 성격이었으니까요. 좀처럼 속 깊은 속내를 내어 보이는 편이 없었는데 학창시절에 맺은 몇 안 되지만 깊은 관계인 동창들에게는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새로운 인연을 불러왔어요. 고등학교 때 단짝으로 지냈던 동창을 통해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던 건데요. 잘 맞을 것 같아서 소개해준다고 동창이 말했었고 상대의 직업이 전문직이라는 소리만 듣고서 워낙 믿을만한 친구가 소개해주는 거니까 성의를 제가 안 보일 수가 없으니 한번 자리에 나가나 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가 잘 통해서 바로 호감이 피어올랐어요. 이래서 남녀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이라고 하나 봅니다. 저도 정말 신기했네요. 게다가 상대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 설렘 속에서 사랑이 커져만 갔습니다. 놀랍게도 남자친구는 의사였어요. 전문직 중에서도 의사였던 것인데요. 제가 어째서 시끄러운 유료계의 뉴스를 보며 과거 이야기를 떠올리는지 이제 아시겠죠? 만나는 동안에 서로 일 이야기를 거의 안 했어요. 공통적인 취미 이야기, 주로 영화나 소설에 관한 잡담을 그렇게 많이 나누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사이였고 자연스레 결혼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남자친구의 집안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친께서는 한 직장에서 20년 근속을 하시던 끝에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고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인데요. 처음에는 사업이 지지부진하였으나 점차 잘 되었고 가세 또한 확 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도 여러 가지 의욕이 생겼으며 집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죽어랍시고 공부를 해 의대에 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부친께서는 사업차 해외를 자주 다니셨어요. 직접 발로 뛰어다니시는 스타일이라고 하시더군요. 나이가 드셨어도 열정으로 따지자면 젊은 사람들한테 뒤처지지 않는 분이라고 남자친구는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로는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솔직히 털어놓기를 아직 가세를 펴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기 누나가 엇나가는 걸 못 잡았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누나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난리도 아니었어. 사고를 쳐도 대체 어떻게 그런 별 볼 일 없는 놈이랑 사고를 칠 수 있냐면서. 울고불고 완전히 뒤로 넘어가셨지. 게다가 하필이면 상대가 많이 별로였었다네요.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으나 그럼에도 미래라는 게 안 보이는 부부였다고 남자친구가 회상을 하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제발 갈라서기만을 모친께서는 처음부터 간절히 바라고 계셨고요. 결국에는 결혼 4년 만에 복합적인 문제들로 이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모친께서는 제발 이혼하면서 아이를 상대에게 줘버리라고 하셨으나 그게 안 되었죠. 그래서 뒷목 잡게 되셨다고 해요. 남자친구의 누나는 모친의 성화에 못 이겨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하셨습니다. 상대 또한 재혼이었고 누나 쪽보다 나이가 8살이 많았죠. 나이가 뭔 상관인데? 띠동갑도 아닌데 유난 떨지 마. 고작 8살 차이잖아. 그 정도의 직업에 재산에 애까지 받아준다는 남자를 앞으로 네가 어떻게 찾겠니? 네가 돈이 있니? 능력이 있니? 제발 너는 그 잘난 동생 발목 잡을 생각이나 하지 말고 조용히 재혼이나 해. 모친의 타박에 충격을 받은 누나가 울면서 재혼을 하였다는 후문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걸 몰랐다가 자기 누나가 재혼을 하고 난 뒤 전해 들었던 거예요. 모친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여자를 만나는 것 같은 조짐만 보여도 간섭을 하셨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고요. 게다가 한번 크게 데이기도 해서 그 후로 아예 여자친구가 없다고 딱 못을 박아놓고 지내왔다고 합니다. 을사가 닿은 이후로는 모친께서 더욱 눈을 부릅뜨고 감시에 들어간 걸 알았으니까요. 남자친구는 자기 누나의 재혼처럼 자기의 결혼도 모친의 영향을 받을까봐 그게 싫어서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저와의 연애도 집에 비밀로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전말을 저는 남자친구와 술 한잔 기울이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되었던 것이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이 들고 달라지셨나 봐. 내가 얼마 전에 어머니한테 슬쩍 나 이제 장가나 갈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가면 좋지. 누구라도 만나서 가면 환영이지. 이렇게 반응하시더라고. 이제 걱정은 덜었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며 저의 고개도 끄덕여졌습니다. 아들이 잘났으니 지나치게 신격화하며 애지중지하는 전국의 유난스러운 엄마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었고 남자친구는 게다가 의사였으니 모친께서 눈에 불을 켜셨던 것도 이해 못할 것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한 가지 면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것에 기대를 걸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가봤더니 집이 청담동에 있는 빌라였어요. 소위 빌라트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파트 같은 빌라 말입니다. 주말 점심때였고 남자친구의 모친, 그러니까 어머님만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아버님은 사업차 필리핀에 가 계셨는데 갑자기 현지에서 일이 꼬이는 바람에 귀국을 못하셔서 다음에 뵙기로 했습니다. 원래 정해졌던 이 날짜는 그냥 간단히 어머님만 뵙고 차나 한 잔 마시기로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인상이 되게 예민해 보였는데 콧등의 모양 같은 게 남자친구와 너무 닮아서 신기하단 마음으로 바라보다 보니 별로 경계되지 않더라고요. 이런저런 가벼운 이야기가 오가던 중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갈 일이 없다는 그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당황부터 하시더라고요. 인사를 드리러 갈 부모님이 안 계시다니? 그게 무슨 소릴까? 혹시 따로 사시나? 이혼이라도 하신 건가? 아, 그게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고한 거네요? 아, 고아는 어린 아이를 칭하는 말이니 제가 엄밀히 고아는 아니고요. 아니 지금 나랑 말장난하는 건가?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지고 있는 중인데
단어를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가 뭐가 중요해? 그래서 부모 형제가 다 없다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혈혈 단신이에요. 그러자 어머님은 심장 쪽을 갑자기 크게 두드리신다고 하면서 손으로 그 부근을 누르셨습니다. 아들, 심장이 너무 뛰고 이러는 거 안 좋은 거지? 나 어떡하니? 의사 아들에게 냉큼 물어보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난감한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는데 바로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전화가 오는 것에 휴대폰 화면을 확인한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죠. 꼭 받아야 하는 전화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여줬고 어머님은 호들갑을 떨면서 얼른 전화 받고 오라면서 손을 휘저으셨어요. 남자친구가 작은 방으로 후다닥 달려가서 전화를 받았고 저는 어머님과 식탁에 멀뚱히 남겨졌습니다. 둘만 남게 된 게 차라리 잘 됐다는 표정으로 입을 여시더군요. 내가 여기에 이사 왔을 때 얼마나 행복했던지 알아요? 청담동이라는 상징성이 있죠. 내가 이제 청담동에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행복했고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내 인생 폈다는 생각만 들었고요. 비록 딸려는 삐끗하긴 했어도 얼추 바로 맞춰놨고 잘난 우리 귀한 아들한테는 기대를 크게 해볼만 했죠. 우리 아들이 대체 어느 집 귀한 아가씨와 결혼한다고 할까 내내 궁금했어요. 그런데 뭐? 부모가 없어? 가족이 없어? 뭐 일단 근본 하나 없는 년이 다 했을까? 네? 년이라뇨? 초반에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요? 네, 저에겐 부모 형제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나 흠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부모가 없으면 양심이라도 있든가. 집안만 봐도 열의 아분 다 본 거지.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디서 격리 나불행이나 하고 있는 거 맞죠? 아닙니다. 눈알 빠지게 자료 보고 머리 터지게 논리 펼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료 보고 뭐 영업 뛰는 서비스직이라도 되나? 에라이, 그래요. 네, 말 잘하면 나가서 실컷 많이 하세요. 우리 아들 곁만 아니면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어머님이 혀를 끌끌 차시더니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쳐다봤더니 현관으로 이어지는 중문 옆에 놓여져 있던 웬 자루를 푸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자루 안에서 나온 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중문을 열고 어머님이 소금을 툭툭 뿌리기 시작하셨어요. 기가 막히고 열이 받아서 제가 다가가며 소리를 냈죠. 미신을 믿으시나 보네요. 문가에 웬 소금을 두셨어요? 그래 믿는다 어쩔래. 잡귀야 물러가라. 감히 을사논보는 그 심보가 더럽고 찌질한 잡귀가 아니면 뭐겠어? 갑자기 벌어 화를 내시며 저에게 소금을 뿌리셨습니다. 제 입에서 헛웃음이 나오던 바로 그때였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저한테 뒤처질 그런 인물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콩깍지가 씌어서 그래. 아무리 결혼이 급하더라도 저건 아니지. 네가 의사인데. 제발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어머니. 이 사람 검사예요. 뭔 검사? 검사라고요, 검사. 이 사람 현재 검사라니까요? 남자친구가 울상이 되어 외치자 어머님이 손에 한 움큼 쥐셨던 소금을 힘없이 떨어뜨리셨습니다. 아, 검사? 그렇지. 어머나, 어쩜 좋아.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아무나 만날 리가 없었는데, 아이고, 그럼 그렇지. 상황판 및 사태 수습에 나서신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핸드백을 챙겨들었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 아직 차도 다 안 마셨는데 벌써 가요? 이야기 나누지도 못했는데. 아니, 저기 그러지 말고 일단 앉아서 우리 대화를 좀 나눠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응? 제가 소금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얼른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입에 거품 차오르고 발작 시작될 거라서요. 세상 천지에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당연히 거짓말이고 핑계였죠. 그러자 어머님의 얼굴이 민망함으로 구겨지더니 금세 빨개졌습니다. 저는 태어난 기색으로 꾸벅 인사를 남긴 채 그 집을 나왔어요. 남자친구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로 따라 나왔고 저를 잡았으나 뿌리쳤습니다. 가서 바닥에 소금이나 치워. 어머니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나랑 결혼하는 거잖아. 제발 어떻게 좀 안 될까? 나한테 만회할 기회를 줘. 남자친구의 간청에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기만 했을 뿐 넘어가진 않았죠. 왜인 줄 아시나요? 친할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어머님한테서 친할머니를 겹쳐보았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분의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난생 처음으로 친할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네요. 덕분에 현명한 선택을 했으니 말입니다.
제가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남자친구와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실연의 아픔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자기 모친을 많이 원망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반성하겠다며 절에 들어갔다나 뭐라나 그런 후문을 들었는데 저는 알바 아니었고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도 제 결심이 돌아서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결혼의 길로 영영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답니다. 먼 미래에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면 그곳에서 저를 마중나와줄 얼굴들이 있을 것을 알고 있기에 제가 외로워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며 담담하게 살다 보니 또 새로운 인연이 제 앞에 나타나더군요. 지금은 그 인연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중이에요. 외할머니께서는 감사하게도 상태가 많이 좋아진 이후로 꾸준히 컨디션이 괜찮아서 종종 찾아뵙고 있답니다. 지금의 제 일상이 저는 제법 만족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50대 여자입니다. 매번 듣기만 하다 이렇게 제 사연을 제보하려니 어색하네요. 평소에 일하며 사연을 자주 듣는 편인데 제 얘기가 나오다니 신기합니다. 그럼 바로 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단어 아시죠? 워낙 유명한 말이고 학교에 다니며 배우는 기본적인 사자성어잖아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말인데 저는 이 말을 얼마 전까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유달리 고달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죽을 때까지 모른다고 하던데 그 말이 정답입니다. 이제는 저 말에 너무 동의하거든요. 제 인생에는 악역이 참 많았답니다. 첫 번째 악역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바로 공장에 취업한 저는 거기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대학생이었고 방학이라 잠깐 공장에 일하러 온 학생이었어요. 서로 첫눈에 반했는데 워낙 집이 가난했던 저는 빨리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결혼해서 우리 친정과 달리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남편도 저도 연애할 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좋아했죠.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극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미쳤어? 어디서 대학도 안 나온 년이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야? 아니지. 너 고등학교도 자퇴했다며. 우리 아들은 국립대에 다니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뭐 별 볼 일도 없는 주제에 우리 아들을 넘봐? 너 아버지도 없잖아. 어디서 인생 막장으로 살다가 내 아들 잡아서 결혼하려고 그래? 시어머니는 심지어 공장을 찾아오셔서 따졌어요. 절대 결혼 허락을 못한다고 우기셨죠. 시어머니의 말대로 저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사고를 치거나 바람을 피워서 엄마가 이혼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일하다 다쳐서 돌아가셨어요. 지금과는 달리 예전에는 힘든 일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그중 하나였죠. 또 워낙 가난해서 엄마와 저 그리고 동생은 반지하에 있는 단칸방에서 셋이 살았어요. 수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전기가 끊기는 것도 흔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말이 정답이에요. 이런 저를 시어머니는 극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나는 저번에 수경이 시어머니가 찾아온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인상부터가 너무 드세더라. 그런데 그렇게 수경이 조건이 별로라고 반대하는 거에 비해 본인도 뭐 딱히 그렇게 잘난 건 아니잖아? 수경아, 네 예비시댁 시장에서 김밥 장사를 한다고 했지? 네. 시장에서 시부모님이 같이 분식집을 하세요. 그냥 시어머니는 제가 아버지도 없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해서 싫으신가 봐요. 아무래도 남편은 대학도 다니고 있으니까 비교가 돼요. 누가 보면 명문대에 다니는 줄 알겠다. 그냥 우리 지역에서 적당히 공부하면 들어가는 대학이잖아. 그 아줌마 식당 장사도 잘 안 되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래? 나였으면 수경이처럼 착하고 예쁜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오히려 좋아할 텐데. 됐어. 그냥 수경이 네가 놔줘. 저런 집안엔 시집 가는 거 아니야. 맞아. 오히려 별 볼 일도 없는 집들이 더 난리더라. 있는 집들은 저렇게 안 따져. 그리고 수경이 네가 고등학교를 그냥 안 다니고 싶어서 안 나왔니? 돈이 없어서 그 어린 나이에 여기 와서 고생한 건데 생활력 좋다고 좋아하거나 오히려 안타깝게 여겨야지. 아주 못됐어. 동료 언니들 말대로 저는 고등학교를 돈이 없어서 못 나왔어요. 학비를 낼 돈으로 당장 하루라도 더 먹고 살아야 했거든요. 처음에 공장에 왔을 때 미성년자라서 안 받아준다는 걸 며칠이나 빌어서 겨우 들어왔습니다. 혼자 가장 역할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엄마가 저랑 동생을 홀로 키우며 공장에서 일하다 팔을 다치셨거든요. 그렇게 집에 미성년자 때부터 돈을 벌어 가져다 주었어요.
제가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다는 게 콤플렉스라 동생은 고등학교도 무조건 졸업하게 했어요. 이런 사정을 남편은 당연히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냥 제가 싫었는지 무작정 반대하셨어요. 이쯤 되면 저렇게 일터까지 찾아온 집안에 시집을 안 가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저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는데 혼인신고는 했죠. 이유가 뭐였냐고요? 오빠, 어떡해. 나 무서워. 내가 임신이라니. 이게 말이 돼? 내 배 안에 아기가 있다잖아. 어떡해? 우리 결혼해? 어머님이 나 저렇게 싫어하는데 결혼할 수 있어? 오빠가 어떻게 좀 해봐. 알겠어.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게. 아니다, 수경아. 내가 듣기로 혼인신고는 우리 둘이 가능하대. 그러니까 그냥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설득하자.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도 참 철이 없고 대책이 없지만 이렇게 우리 부부는 아기 임신 사실을 알고 바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각자 양가의 사실을 전달했죠. 우리 친정엄마는 제가 좋다면 결혼하라고 너무 흔쾌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정에서는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미쳤어? 야, 이년아. 남의 귀한 자식 앞길 다 망치게 하려고 작정했어? 어? 제정신이야? 어디서 고등학교도 안 나온 년이 남의 장손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배 안에 있는 아기 당장 지워. 나으면 그날 바로 입양 보내. 나는 절대 허락 못해. 아니, 그리고 막말로 그 아기 우리 동생 아기는 맞아? 우리 동생은 그럴 애가 전혀 아닌데 어디서 남의 남자 아기 가졌으면서 결혼하려고 수쓰는 거 아니냐고, 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공장과 우리 집에 찾아와서 따졌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하소연했죠.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인연이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쳐요. 나는 어떻게 이런 애를 내가 조상님들 보기 민방해서 며느리를 어떻게 인정하냐고. 세상에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명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임신한 것을 알면서도 심지어 제 머리채까지 잡으셨습니다. 남의 아들 앞길을 망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죠. 하지만 그때는 제 아이를 너무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평생 제 편일 줄 알았습니다. 너무 큰 착각을 했던 거였어요. 엄마, 누나 도대체 왜 이래? 수경이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그리고 내 아기 맞아. 그러니까 제발 동네 창피하게 이러지 마. 수경아, 괜찮아? 내가 대신 미안해. 정식으로 결혼 허락을 받기 전에 남편은 그때는 적어도 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으면 와서 말려주었죠.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남편이 저와 아기는 평생 지켜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심한 반대 때문에 친정엄마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수경아,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낳을래? 그런데 그러기엔 우리 집이 형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것도 걱정이다. 엄마는 네가 시댁에서 저렇게 반대하는데 시집 보내는 게 마음이 좋지 않아. 엄마,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혼자 낳아서 키워? 우리 형편에 갑자기 아기가 생기면 그건 더 감당하기 힘들어. 무조건 결혼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나아. 남편도 끝까지 내 편을 들어줄 거야. 나중에 들은 건데 남편이 꼭 저와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다고 해요. 시아버지한테 대든 것도 그때가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누의 열정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희는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시집살이도 동시에 시작되었어요. 마치 지옥 속으로 제 발로 들어간 것이었죠. 나는 너 아직 며느리로 인정 안 한다. 인정받고 싶으면 가게에 매일 나와서 일해. 임신한 게 자랑도 아니고 대수도 아니니까 힘들다고 할 거면 그냥 짐 싸서 나가. 나는 네가 친정으로 도망가도 잡으러 안 간다. 시어머니는 시장 안에서 김밥집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 김밥집에 저를 매일 부르셨어요. 임신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가 재료 손질부터 가게 청소까지 제가 거의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하필 입덧이 매우 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니 엄마, 쟤는 왜 저렇게 유난이야? 입덧이 뭐라고 매번 우웩거려? 아우, 듣기 싫어. 야, 너 일부러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모를 줄 알아? 꾀부리지 말고 빨리 일해. 아니에요. 저 진짜 지금 기력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너무 속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잠시만 앉아 있어도 될까요?
뭘 앉아? 지금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앉아서 쉬겠다는 거야? 너는 도대체 무슨 양심이 있어서 이러는 거야? 나는 우리 애들 가졌을 때 혼자 시장 저 끝에서 끝까지 몇 번을 다녔는지 몰라. 조용히 하고 빨리 당근 썰어.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조금이라도 힘든 티를 내며 그렇게 노발대발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서러웠던 점은 바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 특성상 손님이 없을 때 밥을 먹게 되는데 저를 한 번도 밥 먹으라고 챙겨준 적이 없었어요. 어차피 입덧이 심해서 먹지도 못했지만 먹을 거냐고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해서 호르몬 변화도 있고 또 잘 못 먹으니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해준 음식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어머니, 저 오늘 가게 퇴근하고 친정에 다녀올게요. 엄마가 저 임신했다고 집에 와서 밥을 좀 먹고 가라고 하셔서요. 먹고 금방 집에 가겠습니다. 아주 그냥 친정에서 살지 그러냐? 출가 외인이라는 말 못 들어봤어? 결혼하면 그냥 우리 집의 사람이 되는 건데 너는 시댁에 잘 보일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친정에 가고 싶어? 그리고 입덧한다면서 무슨 밥이야?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입덧해서 음식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요. 친정엄마 음식이 자꾸 생각이 나서 딱 밥만 먹고 올게요. 저 오늘 종일 굶었던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엄마! 쟤 그냥 갔다 오라고 해. 저렇게 불쌍한 척을 하는데 왜 그래? 그냥 넘어가. 막말로 제가 친정 가서 안 오면 우리야 좋지. 뭘 안 보내려고 해? 야, 갔다 와.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는 말 아시죠? 시어머니가 대놓고 구박하는 편이었으면 시누이는 얄밉게 옆에서 거드는 편이었어요. 이렇게 속상해도 아기를 막상 낳으면 예뻐할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저 때 대학 졸업반이라 너무 바빠서 집에도 잘 못 들어왔어요. 수경아, 미안해. 내가 진짜 요즘 너무 바빠서 너한테 신경을 잘 못 썼어. 대신 내가 졸업하고 취업하면 꼭 많이 챙겨줄게. 우리 돈 모아서 분가하기로 한 거 알지? 그리고 결혼식도 못 올린 거 너무 미안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수경이 꼭 웨딩드레스 입게 해줄게. 남편이 매일 밤 저를 달래주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 버티지 못했을 거랍니다. 이렇게 전쟁 같은 임신 기간을 거치고 저는 마침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의 성별은 공주님이었습니다. 어휴, 나도 너는 꼭 필요 없는 딸을 낳니? 이왕 낳는 거 아들을 낳았어야지. 그러면 내가 널 조금이라도 예뻐했을 텐데 쟤는 예뻐하고 싶어도 예뻐할 수가 없어. 어머님, 그래도 우리 아기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귀엽게 봐주세요. 하나도 안 귀여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방에서 거실로 데리고 나오지 마라. 아유, 아기 핑계로 일 안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당장 다음 주부터 가게 나와. 알겠어?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았다고 대놓고 싫어하셨어요.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어찌나 구박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저는 시댁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들은 다 하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진 못했어요. 아기가 아직 10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신생아를 데리고 김밥집에 나가 재료 손질을 했습니다. 손님들이 오히려 그런 저를 걱정하곤 했었죠. 문제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제 딸을 싫어했으면서 제가 친정에 가는 것은 더 싫어했다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제가 가게에서 일할 때는 아기를 대신 봐준다고 하셨어요. 그럼 저도 아기한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좋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가게에 나오기 전에 친정에 들리도록 할게요. 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결혼한 건 맞아? 어느 며느리가 그렇게 친정에 매일 가니, 어? 그리고 그 반지하에서 아기를 돌보면 뭐 얼마나 돌본다고 그러는 거야? 너는 네 아기 건강 걱정도 안 되니? 반지하여도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요. 친정엄마가 그리고 아기를 워낙 좋아하셔서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가게에 나올 때만 봐주신다고. 아예 데리고 그럼 친정으로 영원히 가. 내 아들 앞길 망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지금 너 좋을 대로 행동하는데 그게 맞아? 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게 말이 되냐? 시어머니는 친정 얘기만 나오며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 딸을 예뻐하지도 않았는데 왜 저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의 안 좋은 부분은 다 제 탓을 하셨어요. 못생기게 우는 것을 보니까 딱 너랑 똑같다. 나중에 쟤도 고등학교도 안 나오는 거 아니니? 나는 벌써 걱정된다. 아, 엄마! 고등학교 졸업을 요즘 누가 하네? 중졸이 특이한 거지. 나는 그래서 처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대졸과 중졸의 만남이 흔한 것은 아니잖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심지어 저를 앞에 두고 대놓고 흉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남편과의 사이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댁에서 이렇게 구박받을 때 남편은 옆에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대학에 다니다가 졸업하고 취직하며 더 바빠졌습니다. 여보, 수경아, 네 마음은 알겠어. 그런데 나 일하고 와서 힘들어. 안 그래도 지치고 피곤한데 왜 자꾸 옆에서 징징대는 거야? 내 생각도 좀 해줘. 당신, 우리 딸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 있어? 육아는 내가 다 하잖아. 그리고 지금 돈 벌어오는 것도 죄다 시어머니가 관리하고. 이러다 우리 분가 못하면 어떡해? 영원히 시댁에서 사는 거야?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부모님 모시고 살면 그게 어때서? 뭐 그게 죽는 법이라도 되는 거야? 오히려 돈 관리는 엄마가 해주고 편하게 먹고 자고 할 수 있는데 당신은 왜 그래? 나는 결혼하고 명절에 일하느라 친정에도 못 갔어. 우리 엄마도 나랑 우리 딸 보고 싶어해. 당신도 알잖아. 그런데 나는 그런 엄마 마음 알면서도 가게 나오느라 얼굴도 못 보러 가잖아. 갑자기 그 얘기는 또 왜 나오는 거야? 대신 명절 전후로 나랑 처가 방문하잖아. 우리가 영원히 못 보게 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출간 외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피곤해. 나 그냥 잔다. 그만 얘기해. 남편은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유난히 피곤함을 내비쳤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저보고 나가서 달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걷지도 못하는 우리 딸을 데리고 새벽에 시댁을 나가 길거리에서 달래곤 했어요. 이런 서러운 환경 속에서 저는 그래도 나중에는 이런 상황이 나아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역시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저는 시댁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월급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6시까지 나가서 혼자 재료를 다듬고 청소하고 제일 힘든 일을 했는데 아무도 저에게 돈을 챙겨주질 않았어요. 심지어 저는 시댁에서 살며 집안일도 제가 다 했거든요. 퇴근하고 시댁에 가면 집안일이 어마어마했답니다. 야, 너는 빨래도 제대로 못해? 흰옷을 빨간 옷하고 같이 빨면 어떡해? 다 물들어서 아예 못 입게 됐잖아. 이런 상식도 없는 거야? 고등학교를 못 나와서 그런가? 왜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고! 죄송해요. 제가 원래 따로 빨래하는데 오늘은 급해서 못 골라냈어요. 제가 대신 열심히 색 빼볼게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당장 입고 나가야 한다고! 내가 어제부터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왜 못 알아들어? 짜증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구박을 있는 대로 받으며 무급으로 일했던 거였어요. 공장에서 일하던 게 그리울 정도였습니다. 아기 육아에 대해서도 시댁 식구들은 한 명도 저를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육아하고 살림하느라 몸이 하나인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도 완전 전형적인 말 없는 어른이었어요. 저를 구박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예뻐하거나 그러지도 않으셨죠. 문제는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친정 생활비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저와 동생을 홀로 키우며 일하다 다쳤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도 다니지 않고 공장에서 일한 거였고요. 그때는 제가 일하며 월급을 받으면 죄다 집에 가져가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시댁 김밥집에서 일하니 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결혼 전에 몰래 모은 돈을 엄마에게 다 주고 왔었는데 그 돈도 몇 년이 지나니 다 쓰고 없었던 거죠. 수경아, 엄마가 나가서 돈 벌려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민영이도 내년이면 대학에 가니까 미리 돈을 모아놔야 학교를 보내지. 민영이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거 진짜 다행이네. 엄마,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안 그래도 몸이 성한 것도 없으면서 나 걱정된다. 혹시라도 비상금 필요하면 은행 가서 대출 받지 말고 나한테 말해. 알겠지? 알겠어. 너는 나랑 민영이한테 신경 쓰지 말고 시댁에 잘해. 김서방은 독립할 생각은 없대? 아기가 크면 너희끼리 사는 게 좋을 텐데 말이야. 나도 모르겠어. 일단 어머님이 돈을 모아주신다고 해서 월급을 다 어머님 드리거든. 그 돈이 얼마인지 어떻게 얼마나 저금하고 있는지 나도 몰라. 조만간 진지하게 얘기해야지. 엄마, 나 이제 들어가야 해. 또 전화할게. 친정엄마는 돈이 없으니 당신이 나가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엄마의 딸이니까 엄마가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시댁의 김밥집에서 일하는 것이 더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오기 전에 미리 가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또 손님이 오면 응대도 제가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전혀 받지 못했어요. 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기용품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고 할 때 오히려 눈치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아기 옷이 지금 다 낡아서 새로 사야 할 것 같아요. 10,000원만 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기 옷을 세일하더라고요. 가서 한 벌만 살게요. 뭐? 돈을 또 달라고? 너 그저께도 나한테 돈 받아갔잖아. 사치가 왜 이렇게 심한 거야? 이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 월급을 너한테 못 주는 거다. 네가 똑똑하게 돈 관리를 해야 믿고 맡기는데 아휴. 그저께는 아기 기저귀가 떨어져서 그런 거였어요. 저는 저한테 들어가는 돈 결혼하고 써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기한테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죄송해요. 나 때는 말이야 그냥 대충 키웠어. 대충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입히고 그래도 된다. 그렇게 키워도 대학 가고 잘 살더라. 유난 부리지 말고 옷은 입는 거 대충 꿰매서 입혀. 돈을 1원이라도 얻으려면 빌고 빌어야 했습니다. 노동이란 노동은 다 하고 돈은 못 받았었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때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딸이 정확히 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한테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열심히 김밥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먼저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생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없거든요.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더니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언니! 어떡해! 엄마가 일하다 넘어져서 크게 다쳤어. 지금 걷지도 못하고 응급실에 누워있어. 다행히 의식은 있는데 엄마가 원래 무릎이 안 좋잖아. 의사가 수술해야 할 수도 있대. 일단 언니 병원으로 오면 안 돼? 동생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시어머니에게 병원에 간다고 통보하고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는 공장에서 일하다 발을 헛디뎌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다는 의사의 말에 보호자 칸에 사인을 했습니다. 언니, 수술비는 어떡하지? 내가 지금 아르바이트해서 버는 돈은 우리 공과금 내고 그러느라 모으질 못했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니까 모은 돈이 전혀 없거든. 언니 혹시 100만 원이 있어? 민영아, 언니가 어떻게든 가져올 테니까 일단 급한 대로 주변에 빌리자. 병원비는 언니가 알아서 한다고 엄마한테도 말해. 알겠지? 엄마가 수술하지 않으면 걷지 못한다는 말에 진행하긴 했는데 돈이 문제였어요. 동생이 그때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대학생이라 들어가는 돈이 매우 많아서 동생도 학교에 다니며 아르바이트하고 있었죠. 친정이 너무 가난해서 그렇게 집에 쉬는 사람이 없는데도 모아놓은 돈이 없었답니다. 그때 결혼한 것을 처음으로 후회했어요. 만약 계속 공장에서 일했으면 지금보다는 희망이 많았을 테니까요. 저는 그때까지도 시댁에서 독립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 그렇게 홀랑 가버리면 어떡하니? 책임감이 그렇게 없어? 네가 없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유, 도움이 안 돼. 김밥집으로 왔더니 시어머니가 제가 병원에 갔던 것으로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우리 엄마의 병원비만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죠. 집에 가서도 엄마의 병원비에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역시 새벽이 되자 혼자 가게에 나갔어요. 저는 결혼하고 김밥집에서 무급 노동으로 일하며 한 번도 돈통에 손을 댄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돈을 조금이라도 달라고 시어머니에게 항상 빌었었죠. 그런 제가 그날부터 조금씩 현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 번에 100만 원을 빼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티가 너무 나니까 현금으로 내는 손님들이 있으면 몰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가게 장사를 열고 마감하니까 혼자 정산하며 돈을 빼돌렸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되자 100만 원이 모였습니다. 5년 동안 무급으로 일했으니 그 정도는 괜찮다고 혼자 합리화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영아, 언니가 돈 가져왔어. 너 남자친구에게 돈 빌렸다며? 빨리 갚아. 고맙다고 전해줘. 그리고 앞으로 돈 필요하면 언니한테 말해. 알겠지? 엄마한테는 형부가 줬다고 해. 돈을 건네며 저는 차마 가게에서 훔쳤다고 할 수가 없으니 남편 핑계를 댔어요. 저는 그 말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준 이후에 저는 다시는 돈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냥 딱 엄마의 병원비를 위해 돈을 챙긴 거였습니다. 문제는 딱 일주일 후에 일어났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혼자 가게에서 마감하고 집에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들 거실에 모여 제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여보, 저 왔어요. 오늘 손님이 많아서 가게 정리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요. 다들 저녁은 드셨어요? 다들 왜 그러고 계세요? 너 미쳤니? 야, 이년아,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거짓말을 얼마나 친 거야? 감히 가게 돈에 손을 대? 당신 내가 장모님한테 돈 줬다고 했다며? 내가 전화 받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왜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물어봤잖아. 네? 아니, 그게... 당신 우리 엄마랑 전화했어?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장모님이 전화해서 나한테 돈 줘서 고맙다고 하잖아. 나는 준 적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가 챙겨준 줄 알고 고맙다고 했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 그럼 뭐야? 당신의 가게에서 돈 훔친 거잖아. 어떻게 그렇게 돈을 훔칠 생각을 해?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보고 거짓말쟁이라며 크게 분노하기 시작했죠.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하나 봐. 나는 누가 나한테 시댁 가게에서 돈을 훔치라고 해도 못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쟤는 자기가 나서서 저러네? 엄마, 이러다 우리 가게까지 팔아먹겠어.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사실 친정엄마가 급하게 다쳐서 무릎 수술하셨어요. 그 수술비가 없어서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훔친 것은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진짜 그게 아니면 엄마의 수술비를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돈으로 훔치니? 우리한테 먼저 말했었어야지. 실망이다. 아버님, 제가 그래도 시집 와서 5년을 무급으로 일했잖아요. 혼자 집안일도 다 하고 가게 일까지 제일 열심히 일했는데 100만 원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진짜 남편이 벌어오는 돈도 1원을 쓴 적이 없어요. 뭐? 돈 욕심이 아주 가득하네? 누가 그니까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래? 내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굳이 혼인신고하고 들어온 게 누군데?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싫으면 나가라고!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예전부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저는 시집 오고 한 번도 어머님께 대든 적이 없었어요. 이날 처음으로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한 상태라 어머님께 저절로 대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남편이 제가 어머님에게 말대꾸하자 제 남편을 때렸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뺨을 붙잡고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어디서 우리 엄마한테 말대꾸해? 그리고 너만 그렇게 살아? 대한민국 며느리들은 다 그러고 사는 거야. 출가 외인이라는 말 몰라? 너도 나 좋다고 결혼해놓고 왜 이래? 왜 사건을 크게 만드냐고? 나도 다 계획이 있었는데. 남편은 급기야 쌍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니까 우리 딸도 옆에서 엉엉 울었죠. 아유, 듣기 싫어. 둘 다 조용히 안 해? 시끄러워. 이렇게 돈 문제를 일으키니까 내가 월급을 못 맡기지. 내가 진짜 며느리로 저런 일을 들이다니. 동네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저는 심지어 아기를 데리고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그날은 매우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아직도 그 광경이 기억나는데 한방눈이 잔뜩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딸의 손을 잡고 길거리에서 외투도 잊지 못한 채로 떨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서럽고 초라해서 속상했습니다. 겨우 새벽이 되자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갔죠. 그날 이후에 저는 시댁에서 더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 줄 밥은 없다. 이렇게 밥을 주면 뭐하니? 몰래 돈으로 훔쳐서 너희 집에 홀랑 가져다 주잖아. 우리 식구끼리 먹을 거니까 너는 방으로 들어가. 꼴도 보기 싫어. 심지어 저는 제가 요리한 밥을 먹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는데 병원비 사건 이후엔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싫었나 봐요. 속으로 이혼 생각을 당연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제가 이혼하고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공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 이후에 저에게 사과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치 없던 일처럼 행동했어요. 정식으로 사과해도 이혼을 고려했을 텐데 저러는 것을 보니까 정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진짜로 이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가게에서 열심히 혼자 재료를 다듬고 있었는데 단골 손님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와 친한 주변 가게 사장님이었죠. 보통 그렇게 우리 가게에 오면 두 분이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그쪽에 신경을 끄고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 귀로 대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귀를 닫고 안 들었을 텐데 그날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제대로 들어왔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얼굴형이 콤플렉스였잖아. 사장님도 알지? 어제 아들한테 하소연했더니 글쎄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가 돈 내준다고 하더라. 이번에 성과금 받은 거 다 나한테 준대. 돈이 1,000만 원인데 진짜 내가 아들 하나는 잘 낳았어. 어머, 웬일이야. 성과금을 다 엄마 준대? 나는 다른 집 아들은 하나도 안 부러운데 여기 김밥집 아들은 너무 부러워. 그런데 얼굴형 수술이 1,000만 원이나 한대? 아유, 비싸긴 하다. 그거 하면 사장님 얼굴 완전 반쪽이 되겠네. 두 분이 얘기하는 것이 귀에 들어왔는데 저는 너무 황당해서 바닥을 쓸던 것도 멈추었어요. 그 뒤로도 성형수술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던데 저한테는 성과금과 1,000만 원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 무릎 수술비로 100만 원을 보냈다고 뺨을 맞고 쌍욕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본인 엄마의 미용 목적으로 1,000만 원을 그냥 준다고 했더라고요. 순간 속으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하니? 지금 손님 들어오셨잖아. 빨리 가서 주문 받고 요리해. 아유, 저렇게 굼떠서 보는 애가 답답하다니까. 얼마 전에는 우리 가게 돈도 훔쳤어. 사장님도 며느리 관리 잘해. 지금 며느리가 가게에 있나? 아유, 나는 쟤 혼자 가게에 절대 일 못하게 하잖아. 세상에 돈을 훔쳤다고? 아우, 사장님이 아들 복은 많은데 며느리 복은 없나 봐. 원래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해. 알지? 그래도 아들이 1,000만 원 줬으니 다행이지. 그런데 좀 며느리 그렇게 안 보였는데 무섭다. 원래 저렇게 순진한 표정으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애들이 제일 무서워. 시집 왔으면 아들을 낳던가 딸 하나 달랑 낳아놓고 둘째 소식도 없어. 아유, 대를 이으라고 결혼 허락했더니 미치겠어. 사장님 주변에 똑똑한 여자 한 명 없어? 아우, 있으면 이미 내 며느리로 데려왔지. 요즘 여자애들이 그래서 무섭다니까. 남자는 단순해서 저렇게 뒤에서 몰래 돈 훔치고 그런 짓 안 해. 아유, 그런데 진짜 생각할수록 무섭다. 앞에서는 착한 척을 해놓고 돈을 훔쳐? 심지어 제 앞에서 제 욕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그동안 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에 폭발했어요. 안정적인 가정을 가지고 싶어서 심한 반대에도 결혼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이런 모욕이었죠. 우리 딸한테 시댁 식구들이 잘하면 몰라.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딸이라고 온갖 구박이란 구박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도저히 시댁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어머, 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야, 너 이리 안 와? 이제 저게 돈을 훔치더니 막 나가네? 어우, 사장님 이것 봐. 내가 며느리를 불려오를 데려왔어. 나 진짜 속도 좀 미치겠다. 시어머니가 뭐라 하든 저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린이집에 가서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의 손을 잡고 다음에 시댁에 가서 제 짐을 챙겼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담았습니다. 정말 슬펐던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시댁에서 혼자 집안일하고 가게를 보며 돈을 만진 경우는 엄마의 병원비가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제 짐이라고 해봤자 시집 왔을 때 들고 왔던 제 짐이 전부였습니다. 혼자 씁쓸하게 짐을 챙기고 집을 나가려고 하자 마침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당신 뭐야? 엄마한테 연락 와서 급하게 집에 왔어. 그렇게 대책 없이 가게를 두고 나오면 어떡해? 이제 뭐 돈도 훔치더니 막 나가기로 작정했어? 미쳤냐고? 미친 건 네가 미친 거겠지. 당신이야말로 미쳤잖아? 나한테 결혼하고 돈 1원이라도 준 적 있어? 네 엄마 성형수술비는 낼 돈이 있고 우리 엄마 병원비를 그렇게 아까워? 나는 성과금이라는 게 있는 줄도 오늘 알았어. 진짜 너무 실망해서 당신하고 할 말도 없어. 그건 그냥 성의 표시였어. 우리가 지금 엄마 집에서 얹혀 살아서 미안하니까 그랬던 거지. 그리고 다음 성과금은 당신 주려고 했었어. 내가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것을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 기다리는 거 언제까지 그래야 하냐고. 5년을 기다렸는데 이러다 나 평생 시부모님 모시게 살게 생겼잖아.
당신이 분명히 우리 딸 3살 되면 독립하자며. 지금 얘 5살이야. 학교 입학할 때도 여기서 살겠어. 당신은 너무 맨날 안 좋게 생각해. 우리가 그래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다 엄마 덕분이잖아. 그래서 그냥 나도 미안하고 고마우니까 엄마한테 돈 준 거야. 뭐? 미안하고 고맙다고? 내가 편하게 살아? 나 지금 같이 식탁에서 밥도 못 먹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오니? 됐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혼하자. 나 이 집안 꼴도 보기 싫어. 뭐? 꼴도 보기 싫어? 야, 너 미쳤냐? 어? 나름 차분하게 시작된 대화는 끝으로 갈수록 험해지기 시작했어요. 욱하는 성질이 있던 남편은 또 저에게 손을 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통보하고 무작정 딸의 손을 잡고 친정으로 도망쳤어요. 그 뒤로는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핸드폰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끊임없이 연락이 와서 전화기를 꺼놓았어요. 그랬더니 그 둘은 저를 보러 우리 친정 반지하까지 찾아왔습니다. 당장 안 나와? 미쳤어? 어? 돈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도망을 쳐? 너 내가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동안 편하게 우리 집에서 살더니 이렇게 배신을 해? 은혜를 이렇게 갚으면 너 저승에 가서 지옥 가. 수경아, 일단 문 열어봐. 장모님, 처제, 대화로 상황을 해결하자. 엄마, 진정해. 수경아, 이혼은 안 돼. 집안에서 다 들으며 사람이 없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너무 지독했습니다. 나중에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저에게 곤란하다고 나가달라는 말까지 했죠. 아니, 나도 그쪽 사정 대충 들어서 아는데 안타까워.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하고 내가 피해보는 마음은 별개잖아. 이해하지? 그리고 경찰 부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사람들 여기에 자꾸 부르면 우리 집에 무슨 문제 있어 보여. 아유, 됐고 세대 그냥 나가줘. 계속 우리 집을 찾아오며 행패를 부리는 모습에 저도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친정엄마와 동생과 상의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까지 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찾아올까봐 두려워서 새벽에 이사갈 정도였어요. 제가 이사 갔더니 당연히 남편은 더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너는 네 엄마 얼굴 성형 수술할 돈은 있고 우리 엄마 무릎 수술할 돈은 없냐? 나는 진짜 당신이 이럴 줄 몰랐어. 이렇게 네 가족만 아는 사람이면 결혼 안 했지. 내가 너희 집에서 이제껏 어떻게 일했는데 당신이 이래? 돈. 그렇게 돈이 중요해? 그냥 이대로 계속 같이 살면 어차피 나중에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 집 우리 재산이야. 왜 하나를 알고 둘은 몰라? 나는 당신이 오히려 답답해. 1,000만 원 주면 우리 엄마가 기분 좋아서 당신한테 더 잘해주겠지. 너는 아직도 네 엄마를 모르냐? 나는 당신이 더 답답해. 성형수술한 네 엄마랑 평생 그렇게 살아, 이 마마보이야. 나는 진짜 구역질이 나서 같이 못 산다고. 뭐? 구역질?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어? 그래, 이혼해. 하라고. 도장 찍어. 나도 네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너랑 계속 살면 네가 우리 집 재산 다 들고 갔겠다. 일부러 남편을 자극하는 말을 했더니 남편은 예상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또 손을 올릴 기세길래 냅다 서류만 들고 도망쳤습니다. 결혼 전에는 무조건 독립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이렇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로 딸을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순간 너무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이 저 미친 인간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니 열받아서 잠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미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무급을 일한 것도 서러운데 뺨을 맞고 쌍욕까지 얻어먹었으니 너무 분하더라고요. 엄마, 나 숙식 제공되는 공장에 들어갈 거야. 예전에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자신 있어. 그동안 엄마가 우리 딸을 부탁해. 너무 미안해. 그래도 나 열심히 돈 벌어올게. 알겠어. 엄마가 우리 손녀딸은 알아서 키울 테니까 수경이 너는 너만 생각해. 알겠지? 엄마도 네가 그런 미친 인간들하고 살았다는 걸 아니까 너무 속상하다. 이혼하길 잘했어.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우리 언니랑 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는 것 같아. 언니, 내 남자친구도 변호사라고 말했지?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당장 말해. 언니네 시댁 식구들 찾아오면 남자친구가 무조건 해결해준대. 듣기만 해도 든든하다. 우리 민영이 시집 보내려면 돈도 필요하니까 내가 조금 더 고생하지 뭐. 민영아, 너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알겠지?
어려운 형편에서도 공부를 잘했던 동생은 대학을 좋은 곳으로 갔었거든요. 거기서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 예정이었는데 그 예비 제부는 직업이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와 결혼하려면 우리 민영이도 돈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했어요. 물론 제부의 집에서는 전혀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제가 결혼해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공장에 가서 죽어라 일했습니다. 딸과 가족을 보러 1년에 딱 이틀만 쉬었어요. 남들은 집에 갈 때 혼자 공장에 남아 잔업을 하며 돈을 벌기 바빴습니다. 수경 반장님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쉬면서 일하세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어쩜 그렇게 매번 웃는 얼굴이세요? 저는 반장님이 대단해요. 아니에요. 집에 있는 우리 딸을 생각하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동생이 결혼하거든요. 그때는 일 쉬고 집에 다녀올 거예요. 혼자 시댁 집안일과 가게에서 일하기도 했고 또 결혼 전에 공장에서 미성년자 때부터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저는 금방 적응했어요. 몇 년이 지나자 공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반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사이도 원만해서 공장장님의 신임도 두터웠어요. 그리고 동생은 그 변호사 남자친구와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몸이 아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때도 시댁 식구들을 생각하면 억지로라도 하게 되었습니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돈을 보며 복수할 날을 기다렸죠. 언니! 내가 저번에 말했던 분야 이거 진짜 대박났어. 우리 언니 앉아서 떼돈 벌었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건 진짜 돈이 되는 분야였어. 웬일이야! 축하해! 그러네? 어머 민영아 이게 너 얼마야? 그래도 덕분에 이런 정보도 얻고 다행이다. 제보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저는 그렇게 목돈을 모아 부동산에도 투자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워낙 그쪽으로는 지식이나 정보가 없었는데 제보가 똑똑해서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열심히 번 돈으로 아파트에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우리 셋이 반지하에서 힘들게 살았던 게 얼마 전 같은데 이제 이런 고급 아파트에서 살다니 믿기지 않아. 이게 다 수경이 너 덕분이야. 엄마가 괜히 그때 병원비가 고맙다고 사위한테 말해서. 그건 미안하다. 엄마, 오히려 엄마가 그때 그렇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때 말하지 않았으면 내가 남편이 그런 놈인지 몰랐을 거고 또 그 뒤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겠지. 이혼해서 이렇게 내가 정당하게 일해서 돈도 받는 거야. 맞아. 나는 언니가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해. 언니, 그리고 내가 남편하고 알아본 게 있어. 언니네 시댁가게 건물이 싸게 나왔더라. 그거 언니가 사는 거 어때? 시장에 있는 작은 건물이라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어. 복수하는 거지. 뭐? 그거 좋은 생각인데? 내가 그럼 그 못된 시어머니의 건물주가 되는 거야? 민영아, 자세히 말해봐. 여러분, 권성징악이라는 말을 제가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당한 시집살이를 평생 갚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억울함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생겼어요. 동생의 말을 듣고 당장 부동산에 가서 확인하니 시세보다 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하나 팔고 당장 그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복수가 시작되었어요. 다시 시장에 가서 시댁의 김밥집을 보니 그대로더라고요. 원래 시어머니의 성격 때문에 애초에 분식집은 장사가 잘 되는 편도 아니었어요. 김밥집을 바라보는데 예전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혼자 생각에 잠겨 바라보는데 가게 안에 있던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게 안에서 나왔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안 꺼져, 이 미친년가나?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대뜸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람이 참 여전하다고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가만히 제가 응시하자 전화로 남편을 부르더라고요. 구역질 난다며? 왜 여길 찾아와? 다시 재혼하자고? 어림도 없어. 무슨 낯짝으로 여기 온 거야? 당장 안 꺼져? 이혼했는데 왜 온 거야? 나는 너랑 다시 살 생각 없어. 참나, 이 교양 없는 인간들은 여전하네. 야, 나도 너 같은 인간하고 계속 살 생각 전혀 없어. 내가 미쳤니? 그리고 내가 내 건물 보러 오지도 못해? 나라고 뭐 당신들 얼굴 보고 싶어서 온 줄 알아? 이 건물 이제 내 거야. 내가 내 소유 건물 보러 온 거니까 조용히 해. 월세 2배로 올릴 거야.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저게 진짜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헛소리야?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또 돈 훔쳐가려고? 여기, 이거 안 보여? 보이지? 내 이름 석자 적혀있지?
내가 너희 가게 건물주인이니까 행동 똑바로 해. 알겠어? 그리고 예전에 일하고 못 받은 돈도 받기 전에 입 다물어. 참고로 내 동생 남편 변호사야. 이 썩을 것들. 제가 살면서 이렇게 통쾌했던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받은 서류를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의기양양하게 일부러 가게 안에 들어가서 쭉 둘러보았어요. 예전에 돈도 받지 못하고 일했던 게 생각났어요. 시어머니와 남편 둘은 서로 바라보며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 모습을 보며 속에 있던 모든 안 좋은 감정이 사라지더라고요. 힘들게 공장에서 밥도 주먹밥 하나만 먹어가며 일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임신한 채로 김밥집에서 고생했던 것도 기억났죠. 아무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는 썩을 시댁 식구들에게 오히려 한 번 웃어주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은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왔어요. 실제로 저는 그 뒤로 일부러 제 건물을 자주 방문하고 있답니다. 제가 보이면 시어머니는 가게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 모습이 너무 웃겨서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을 정도랍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은 결국 다 되돌려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지금도 너무 통쾌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살아요.